한국 교육은 쓰레기야. 공장 찍어내듯 가르치는 주입식만 알 줄 알죠? 후진국의 특징이에요. 도쿄대학교의 한강의실 교육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한중 일의 교육 방식을 비교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한국의 교육 방식을 욕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미국의 한 컨퍼런스에 가서 한국인 교수를 보고 그의 실력에 무릎을 꿇어버렸다고 합니다. 한국인 교수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교수 타카하시 아이코예요. 저는 교육학을 몇 년째 가르치고 있죠. 엄격한 태도와 높은 기대치로 유명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저를 존경해요. 제가 전통과 탁월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아니까요.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탁월함의 모범이에요. 라고 제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우리가 규율, 근면, 혁신에 초점을 맞춘 덕분에 세계 교육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죠. 일본이 꾸준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OECD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읽기 능력 2위, 과학 능력 3위, 수학 능력 5위를 기록했어요. 이 인상적인 수치는 우리 교육 제도의 강점과 학생, 교사들의 헌신을 증명하죠. 잠시 말을 멈추고 통계가 스며들게 했어요. 학생들은 노트 필기를 위해 펜을 들고 저를 집중해서 바라봤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죠. 젊은 마음을 가꾸고 배움의 사랑을 불어넣을 기회 말이에요. 강의를 이어가며 일본 교육의 성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일본이 교육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요인 덕분이에요. 라고 설명했죠. 무엇보다 교사의 자질을 중시하죠. 일본에선 교직이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교사들은 경력 내내 엄격한 훈련과 전문성 개발을 받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당 분야 최고의 인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죠. 많은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눈은 흥미로 가득 차 있었죠. 그중 다수가 교사가 되길 열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말이 그들에게 그 고귀한 소명을 추구할 영감을 줬으면 했죠. 일본 교육 성공의 또 다른 핵심은 형평성에 대한 우리의 집중이에요. 라고 계속 말했어요. 일본에선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공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죠. 거주 지역이 아닌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고요.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자부심이 솟구치는 게 느껴졌어요. 일본의 교육 제도는 정말 존경할 만한 거였죠. 그 일부가 된 게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강의를 계속하면서 제 생각은 다가올 미국에서의 국제 교육 포럼으로 흘러갔어요. 제가 연설하도록 초청받았거든요. 전 세계에 일본의 업적을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교육 발전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에게 배울 기회였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포럼에 참석할 다른 일부 국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 말이에요. 편견을 갖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이 우월하다고 우리가 세계의 기준이 된다고 배웠거든요. 양국 간의 역사적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을 라이벌 외에 다른 것으로 보기 힘들었죠. 하지만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은 제쳐두려 했었어요. 여러분께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라며 얼굴에 미소를 짓고 말했죠. 제가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교육 포럼에서 연설하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정말 큰 영광이에요. 세계 무대에서 일본을 대표하게 될 기대가 돼요. 오늘 얘기한 인상적인 통계와 성과를 공유하고 다른 나라 교육자들에게서도 배울 거예요. 전 세계 교육계 최고의 인재들과 협력하고 의견을 교환할 멋진 기회죠.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전 자부심에 휩싸였어요. 제가 일본 교육 제도를 믿듯 그들도 저를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 포럼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그날 강의실을 떠나면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죠. 미국행 비행은 길었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노트 검토와 발표 연습에 바빴거든요. 모든 게 완벽하길 바랐죠.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만만치 않은 강자라는 걸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슬라이드를 훑어보면서 만족감이 들었어요. 수치가 스스로 말해줬죠. 일본의 교육적 성취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식자율을 자랑했죠. 성인의 99%가 읽고 쓸 줄 알았어요. 우리 학생들은 PISA나 TIMSS 같은 국제평가에서 꾸준히 다른 나라 학생들을 앞섰고요. 그리고 일본의 대학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도쿄대와 교토대는 세계 상위 50위권에 늘 들었죠. 그런데 발표 자료를 계속 검토하면서 뭔가 빠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일본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통계와 자료는 다 있었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한국 생각이 자꾸 났어요. 난 항상 한국 교육은 일본보다 열등하고 우리 성과를 따라잡기 바쁠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한국 교육에 대해선 잘 몰랐어요.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경쟁심이 강하다느니 시험 점수를 중시한다느니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더 알아보려 노력한 적은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LA에 착륙하자 흥분되면서도 두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 일본의 성공을 알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에게서도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드디어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 크기에 압도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었죠. 솔직히 좀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등록 데스크로 가는데 다른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려왔어요. 학생 동기부여에 관한 최신 연구를 논의하고 다양한 교수법의 장단점을 토론하고 자기 나라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있었죠. 여기 있는 모든 이가 저처럼 교육에 열정적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더 귀 기울여 듣다 보니 또 다른 걸 알아챘어요. 많은 대화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한국을 계속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이 아니라요. 한국의 인상적인 교육적 업적, 첨단 교실, 혁신적인 교수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심지어 어떤 교육자는 한국 학교에서 제공되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점심을 칭찬하면서 미국 구내식당의 맛없고 가공된 식사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속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계속 틀렸던 걸까요? 제 편견과 선입견이 판단을 흐리게 한 걸까요? 기조연설장으로 향하면서 전에 없이 도전받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 예감이 얼마나 맞을지 그땐 몰랐죠. 나는 북적이는 컨퍼런스 센터로 들어섰어요. 한편으로는 설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되더라고요. 몇 주 동안 일본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잠들기 전까지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온 교육자들로 둘러싸인 지금 갑자기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어요. 숨을 깊게 내쉬고 양복 재킷을 곧게 펴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죠. 이 명망 있는 포럼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았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기조 연설을 위해 본 강당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른 참석자들의 대화 조각들을 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최신 교육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고 자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교수법의 장단점을 토론하고 있었죠. 솔직히 좀 압도되는 느낌이었지만 그렇게 많은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짜릿하기도 했어요. 강당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노트와 펜을 준비했죠. 가능한 한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이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에게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조 연설자가 무대에 오르자 흥분은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었어요. 연사는 중국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입을 열자마자 한국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거든요. 한국의 교육제도는 매우 저개발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는 혐오감을 머금은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기본 시설과 적절한 교복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학교의 50%만이 적절한 난방과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 학교의 95%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은 몇 학년이나 뒤처져 있죠. 한국 교실의 60%만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태블릿을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은 90%에 달합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겨루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의자에 바로 앉으면서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의 교육 제도가 일본보다 열등하다고 항상 생각해왔지만 그렇게 노골적인 비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내 편견이 입증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말투, 그 절대적인 확신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통계와 일화를 줄줄 꿰면서 나는 점점 더 회의적이 되었어요. 이 숫자들이 과연 정확한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긴 하나요? 그 교장 선생님이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골라내고 한국을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무시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을 가늠해 보려고 강당을 둘러봤어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의심스러워 보였죠. 그러자 어디선가 갑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한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인 영어 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평가에 정중하게 동의할 수 없네요.
조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자 강당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죠. 그래서 한국 학교의 시설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학생 1인당 교육시설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 면에서도 한국은 실제로 후발주자가 아니라 선도국이에요. 세계경제포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에서의 ICT 도입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100%의 학교가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학생 대 컴퓨터 비율이 3:1이라고 합니다. 나는 의자에 앞으로 기대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조 씨의 말은 내가 한국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죠. 내가 그동안 계속 틀렸던 걸까요? 조 씨가 계속해서 중국 교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자 내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학교 졸업률인 98%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인용했죠. 학생들이 집에서 강의를 보고 교실에서 실습을 하는 플립드 클래스룸 모델 같은 한국의 혁신적인 교수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영양사가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메뉴를 구성한 한국 학교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점심 식사를 극찬했죠. 나는 일본의 교육제도가 세계 최고라고 다른 나라에서 배울 게 없다고 항상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조 씨가 그렇게 열정과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듣고 보니 내 편견이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는 상황이 더 초현실적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년이 무대에 올라와서 조 씨의 발언을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정돈된 외모에서부터 완벽한 영어까지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죠. 그가 드러내지 않은 뭔가가 더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학교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발전된 시설, 최고의 기술,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고급 점심이나 멋진 운동장 같은 사치스러운 것 없이 이루어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즉 학업 우수성과 노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저 방해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학생이 말하는 동안 청중 사이에서 불만의 웅성거림이 퍼지는 걸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나만 그 학생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조 씨와 중국 학생이 서로 비난과 통계를 주고받으며 토론이 격렬해지자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았어요. 교육에 대해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었고 더 이상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여성이 청중석에서 일어섰는데 그 얼굴에는 결연함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즉시 그녀를 알아봤어요. 바로 한국의 저명한 교육자이자 연구자인 김도경 씨였거든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협력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있어서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죠. 그녀는 한국 교육에 대한 정말 인상적인 통계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기록했는데 25에서 34세 인구의 70%가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같은 거죠. 또 한국 학생들이 PISA나 TIMSS 같은 국제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일본, 중국, 기타 국가의 학생들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도요. 제가 기조연설장에서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조 교수님과 중국 교장 사이의 토론은 저의 편견과 오해를 직면하게 만들었고 오랫동안 제가 갖고 있던 생각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항상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특히 한국의 교육에 대한 저의 견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저는 다음 세션인 글로벌 교육의 모범 사례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연사들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계속해서 앞선 토론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틀렸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너무 오랫동안 제 편견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는 걸 깨달았죠. 패널 토론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방 구석에 모여있는 교육자들의 작은 그룹으로 이끌렸어요.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제가 다가갔을 때 그들이 바로 제 마음에 무겁게 깔려있던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교육자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조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실수록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제 인식이 90 고정관념과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다른 교육자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교육시설이 그렇게 발전했는지 몰랐어요. 학업 성취도에 대한 강한 초점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 인프라와 기술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저는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고 모든 단어를 흡수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제 눈에서 베일이 벗겨지는 것 같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익숙한 얼굴이 군중 속에서 나타났어요. 기조연설에서 그렇게 유창하게 말씀하셨던 한국 교육자 김도경 선생님이었죠. 저는 그녀의 열정과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녀가 그룹에 합류하자 저는 제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질문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경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요. 조 교수님이 한국의 교육적 성취에 대해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요? 정말 그분이 주장한 것만큼 인상적인가요? 김도경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물론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국의 25에서 34세 인구 중 70%가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60%, 미국은 50%에 불과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몰랐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김도경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교육 성과 면에서 한국은 국제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PISA 결과에서 한국 학생들은 읽기 부문 세계 4위, 수학 7위, 과학 1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TIMSS에서는 4학년과 8학년 수준에서 수학과 과학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김도경 선생님이 통계를 줄줄이 읊어대는 걸 들으면서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수치는 제가 항상 일본의 교육 시스템과 연관 지었던 것이지 한국과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발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핵심 분야에서 그들을 능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저는 의심의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 교장이 주장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저하며 물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기본 시설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요. 김도경 선생님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고 저는 이것이 그녀에게 민감한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아직도 한국 교육에 대해 90 고정관념과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교장이 묘사한 것과는 매우 달라요. 그녀는 가방에서 매끄러운 태블릿을 꺼내 이미지와 동영상 시리즈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한국 학교가 실제로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말하며 저에게 태블릿을 건넸어요. 제가 이미지를 스크롤하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신 기술을 갖추고 협동학습을 위해 설계된 빛나는 현대식 교실 사진들이 있었어요. 3D 프린터와 가상현실 헤드셋을 사용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실습 프로젝트에 몰두한 학생들의 영상도 있었죠. 그리고 한국 학교의 100%가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한국의 학생 대 컴퓨터 비율이 3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었어요. 저는 김도경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흥분으로 눈이 반짝였죠.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학교가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어요.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김도경 선생님은 웃으시며 자부심으로 눈이 빛났어요.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냥 교육에 대한 수년간의 투자와 혁신의 결과일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공의 열쇠라고 믿고 있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죠. 제가 태블릿을 김도경 선생님께 돌려드리면서 저는 내 안에서 흥분과 가능성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육의 우수성에 대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고 있는 나라, 그것도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성취에 감탄하면서도 죄책감과 수치심의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제 편견과 선입견이 한국 교육에 대한 인식을 물들였던 거죠. 역사적 긴장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이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열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의 교육적 성공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여 저는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제 자아와 국수주의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학생들과 저 자신에게 해를 끼쳤죠.
저는 김도경 선생님을 향해 겸손과 존경심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도경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제 이전의 가정과 편견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국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무시한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조 교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 점, 여러분 나라에서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김도경 선생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해심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편견과 맹점을 가지고 있죠.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는 용기와 겸손함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열린 마음과 배울 자세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감이 몰려오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선생님과 여기 계신 다른 교육자분들에게서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고 그 교훈을 일본의 제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김도경 선생님은 흥분이 만연한 채 활짝 웃으셨어요. 훌륭해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한국 교육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의 경험에서도 배우고 싶네요. 결국 이 포럼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국경과 문화를 넘어 다리를 놓고 협력을 촉진하는 거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변의 대화는 더욱 생기 있고 신나는 분위기가 되었고,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희망과 가능성의 느낌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훌륭한 교육자들과 함께 있었죠.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뭉쳐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요. 제가 교육 포럼에 참석하고 돌아온 뒤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얻은 통찰과 관점들은 저를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도전하게 만들었죠. 교육에 대한 제 자신의 편견과 가정들을 마주해야 했고,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하지만 저를 둘러싼 가능성과 잠재력을 만끽하면서도 진짜 일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동료 교육자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에서 영감을 받는 건 한 가지였지만 그 교훈을 가지고 제 교실과 지역사회에 직접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머릿속은 이미 아이디어와 계획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동료들과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교육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변화가 쉽게 오지 않을 거란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일본의 교육 체계는 전통과 위계 질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기존 질서를 흔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발이 있을 거였죠. 전략적이고 끈질겨야 했어요. 동맹을 찾고 연합을 만들어서 변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걸 입증해야 했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자마자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핵심 교훈과 통찰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아이 전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였죠. 한국에서 전인 교육적 접근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창의력, 비판적 사고, 사회정서 학습을 전통 교과와 함께 우선시하는 거죠. 경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도경 씨가 보여준 한국 교실 영상과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협동학습 공간, 실습 프로젝트, 기술과 실제 문제 해결의 통합. 이런 종류의 학습 경험이 제 학생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번영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는 교수법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교육 자체의 구조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했죠. 일본에선 교육 체계가 여전히 공장식 학교 모델에 크게 기반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엄격한 교육 과정을 따라 똑같이 움직이고 표준화된 시험과 순위로 진척도를 측정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유연하고 개인화되고 개별 학생의 필요와 관심사에 더 잘 반응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배움의 장소일 뿐 아니라 발견, 창의성, 즐거움의 장소이기도 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요? 계속 생각하고 브레인스토밍하면서 가능성에 점점 더 신이 났어요. 길고 도전적인 여정이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여정이라는 것도 알았죠. 결국 교육자로서 우리에겐 학생들에 대한 신성한 책임이 있잖아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크게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고무하고 불확실한 미래에서 성공할 수 있는 도구와 지원을 제공하는 거죠. 그 후 몇 주, 몇 달 동안 교육 혁신을 위해 몰두했어요. 제 경험과 통찰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워크숍과 토론 모임을 열었어요.
일본 전역의 교육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에게 연락해서 혁신적이고 평등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제 비전을 공유하는 뜻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처음에 진전은 더디고 점진적이었어요. 동료들 대부분은 변화의 필요성에 회의적이었고, 일부는 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결심이었죠.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법과 학습 기술을 실험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더 몰입감 있고 상호작용적인 수업을 만들어냈죠. 학교들은 좀 더 유연한 시간표와 개인 맞춤형 학습 계획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에게 교육에서 더 많은 선택권과 주도권을 주었어요. 정책 이반자들도 주목하기 시작해서 교육 혁신과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과 투자를 시작했죠. 물론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었어요.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고, 저항과 타성의 강력한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 같았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길을 따라 만난 놀라운 교육자들과 학생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들과 혁신가들에게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교육 방식 아래 제 학생들이 성장하고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든 일과 고군분투가 같이 있었다는 걸 알았죠. 아이들이 더 호기심 많고 창의적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걸 봤어요. 열정과 인내심으로 복잡한 도전에 맞서는 모습을 보며 어떤 진로나 노력에서든 잘 해낼 수 있는 역량과 기질을 기르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더 공감 능력이 높고 연민 어린 사람이 되어가는 걸 본 거예요. 타인의 필요와 관점을 더 잘 헤아리게 된 거죠. 세상이 점점 더 분열되고 양극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자질이 필요해요.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통분모를 찾는 능력 말이에요. 중국행 비행기의 좁은 객실 안의 분위기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승객의 갑작스러운 도움 요청이 대화 소리와 엔진 소음을 꿰뚫었습니다. 승객들의 눈은 커지고 미간은 찌푸려졌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기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승무원들도 일상을 벗어난 상황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승객의 고통에 찬 비명이 점점 더 커지면서 객실 전체로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고통받는 승객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이 마치 연습된 동작을 하듯이 침착하게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손에 든 물건이 머리 위 조명 아래에서 불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는 날카로운 물건을 본 승무원들은 일제히 그녀에게 달려가 항의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짓을 하실 수 없어요. 그들은 항공사 규정과 당황한 승객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독일 여성 라우라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라우라입니다. 제 직업은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승무원입니다. 저는 항상 비행에 대해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다양한 장소,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만,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행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특히 아시아 승객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루프트한자의 선배 승무원들은 종종 편견과 불평으로 가득 찬 아시아행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경력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아행 비행이 배정될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오해, 심지어 기본적인 상호작용까지도 걱정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편견은 중국 상하이로 가는 특정 비행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비행이었고 바쁘고 활기찬 날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 관광객, 가족 등 다양한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조용하고 수줍어하는 한국인 여행객 무리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비행 중반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앞서 주목했던 한국인 여성 중 한 명이 갑자기 매우 아파하기 시작했는데 창백하고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서둘러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표준적인 절차와 의료 장비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있었고 목적지까지는 아직 수시간이 남아 있었으며 승객들과 승무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승객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가 실과 바늘을 요청했는데 이는 응급 상황에서 보통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침착하게 전통적인 한국식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픈 여성의 손가락에 실을 묶고 바늘을 사용했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승무원으로서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지켜보는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여성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아오고 호흡이 안정되며 힘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경외감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후에도 그 사건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는데 그것은 제가 세상에 대해 그리고 제 것과 다른 문화와 관습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제 선입견과 두려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제가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 생각이 간접적인 이야기와 근거 없는 편견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제 인식을 의심하고 재평가하게 만든 겸손하고 통찰력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상하이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며칠 동안 휴가를 냈고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지만 상하이에서의 모험은 그다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현지 중국 요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저를 유명한 식당으로 데려가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불행히도 그 음식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끔찍한 속쓰림에 시달렸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거기서 저는 민정을 만났습니다. 민정은 제가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문화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민정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시아나 항공사의 승무원이었지만 그날은 저처럼 평범한 승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태도에 우아하고 친절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그것은 객실의 붐비고 다소 비인격적인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비행이 진행되면서 전날 밤 식사로 인한 불편함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제가 꽤 아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명확한 발음으로 민정은 제가 괜찮은지 물어봤고 저는 동정적인 고개 끄덕임만 기대하며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은 위로의 말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차분한 자신감으로 민정은 그녀의 핸드백을 열어 작은 키트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천연 치료제와 전통적인 한국식 치유 도구가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보았을 때 그녀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어진 일은 마치 연속극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습니다. 민정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지압 기술을 사용하여 제 손바닥과 손목의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 제 놀라움도 잠시 그녀는 접이식 테이블 위에서 한약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건넨 따뜻하고 향기로운 차는 제가 전에 맛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를 마신 지 몇 분 만에 저는 안도감에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스꺼움이 가라앉고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민정과 저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루프트한자 승무원으로서의 제 삶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는 하늘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그녀의 열정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그녀는 산과 붐비는 도시, 한적한 시골, 물론 음식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그녀의 묘사는 너무나 생생하고 매혹적이어서 저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민정은 한국을 방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받았고 그녀가 보여준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동의했지만 그때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꿀지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지 몇 달 후 저는 민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고 잘 모르는 문화에 뛰어들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흥분되었습니다. 민정은 멋진 호스트였습니다. 그녀는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고 비행기에서 기억하고 있던 것과 같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전통 한식당이었는데 민정이 고향의 맛을 소개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아늑하고 매력적이었으며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낮은 탁자에 앉았고 민정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콤하고 새콤한 김치,
색색의 채소와 고기가 어우러진 비빔밥, 그리고 얇게 썰어 완벽하게 구워낸 불고기가 제공되었습니다. 불고기는 저를 경이롭게 만들었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맛이 좋았으며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쁨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식사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요리의 세련되고 따뜻한 전통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늘 대접받는 기분이 들지만 한국 음식에는 그런 게 없었고 저에게 딱 맞는 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정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역사, 사람들, 그리고 관습에 대해서요. 그녀는 한국 문화에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식사 시간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함께함, 온정, 그리고 관용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 대한 아름다운 통찰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정은 저를 서울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궁궐과 사찰, 붐비는 시장, 그리고 조용하고 푸른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민정은 저에게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 즉 높이 솟은 마철로, 활기찬 대중문화, 기술의 발전상과 더불어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시식해 보라고 권하는 아주머니부터 공원에서 외국인들과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하는 젊은 학생들까지 모든 만남은 진정한 우정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은 저를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향기로운 한방차를 마시며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꿈, 승무원으로서의 도전,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해서요. 그녀의 이야기에는 웃음과 성찰의 순간들이 교차했고, 그때 저는 그녀가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안내자가 아니라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천천히 열어주는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정을 통해 저는 또한 정이라는 한국의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정은 우정 이상의 것으로 공감, 이해, 그리고 소속감을 통해 쌓이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이에 정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녀의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미묘하지만 깊이 있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승객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에 대한 저희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편견이 아닌 호기심과 존중의 새로운 렌즈를 통해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업무에서도 저는 다른 문화권 승객들과 더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민정의 우아함과 따뜻함을 떠올리며 저 나름의 방식으로 그것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해받을까봐 불안해하는 승무원이 아니라 문화적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었습니다. 동료들은 승객들과 대할 때 저희 새로운 자신감과 여유로움에 대해 언급했고, 저는 승무원들 사이에 여전히 만연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에서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저의 편협한 세계관이 저를 얼마나 제한해 왔는지, 그리고 근거 없는 두려움에 집착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정과 한국은 제 눈을 열어주었고,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인간성을 발견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저는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매 비행은 연결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 비행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이 가져다준 연결에 대한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연결 말입니다. 첫 방문 후 몇 달이 지나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에 더 깊이 몰입하고 싶은 열망을 안고서 말이죠. 민정은 다시 한번 제 안내자가 되었지만 이제 저는 더 많은 자신감과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 탐험하는 제 자신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더 깊이 있는 탐구였고, 민정은 저에게 한국 문화의 더 복잡한 면모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하여 한국의 격동의 역사, 고난과 승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문화 공연에 참석하여 화려한 한복, 전통북의 리드미컬한 비트, 그리고 무용수들의 우아한 움직임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 요리 교실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친절한 요리사의 지도 아래 잡채와 파전 같은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식당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한국 음식의 맛과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한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 것은 문화 유적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따라 걷고 서툰 한국어와 영어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 저는 진정으로 그 나라와 그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민정과 저는 인생,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두려움, 포부와 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저는 매우 다른 배경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꿈과 의심의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일체감을 발견했습니다.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깊은 감사함과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낯선 땅이 아니라 배움의 장소, 우정의 장소,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의 장소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고 상하이로의 첫 비행 이후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라웠습니다. 불안과 편견으로 가득 찬 비행기에 탑승하는 제 모습은 마치 먼 기억 같았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동료들과 승객들에게 열심히 공유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고 즐기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민정과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은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방문하는 다양한 도시에서 문화 행사와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비록 어려웠지만 배우는 모든 단어와 문장이 제가 그토록 많은 것을 준 문화로 향하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보내는 메시지를 받고 민정이 기뻐했고, 우리의 우정은 물리적 거리를 넘어 계속 자라났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모든 배경의 승객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제가 갈고 닦은 기술인 인내심, 공감, 그리고 열린 마음이 직장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더 많은 연민과 이해, 그리고 저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에 도전하세요.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연약함의 순간에 진정으로 성장하고 세상과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민정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